2000년 8월 18일 오후 6시 20분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5층 가정집 안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둘 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시신의 최초 발견자는 택배기사였던 김모 씨였는데 이 사람이 책을 배송하기 위해서 이곳에 들렸다가 현관이 열려있는 걸 발견하고 밖에서 집주인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여기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여성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김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요. 출동한 경찰은 현장의 모습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해요. 한 여성은 안방에서 또 다른 여성은 작은 방에서 각각 사망해 있었는데 현장의 상태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이 목과 가슴 부분에 10여 군데 이상 찔린 상처가 있었고요. 바닥에 피가 가득했어요. 두 여성 모두 옷이 벗겨진 채 양팔이 뒤를 향해 테이프로 결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머리에는 스타킹까지 씌워져 있었고요. 성폭행을 당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외에 속옷으로 목이 졸린 흔적을 보였는데 명백한 살인사건이죠. 당시 시신들의 부패 정도를 살폈을 때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에서 17일 오전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사건의 잔혹성으로 보아 경찰은 강도살인 혹은 치정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사망한 여성들의 신원이 밝혀져요. 21세의 유 씨, 그리고 그녀의 동생인 19세 B 씨였습니다. 자매가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살펴봤는데 상당히 어수선했어요. 범인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여기저기 들쑤셔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지금까지 현장의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범인은 젊은 여성 둘이 사는 집에 침입을 해서 자매를 강간하고 절도 후에 달아난 것으로 추정이 됐죠. 그런데 정밀 감식을 해봤더니 결과가 좀 이상했습니다. 사라진 금품이 없었던 거예요. 이상하죠. 경찰은 범인이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강간살인 사건처럼 보이기 위해서 현장을 의도적으로 꾸민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해요. 단순히 절도와 성폭행이 목적이었다고 하기에는 이 범행 방식이 너무나 잔혹했거든요. 피해자들을 결박한 방법이라던가 살해 수법, 집안을 어질러 놨지만 사라진 금품이 없었다는 점. 이런 걸 보면 범인이 강도 강간 사건으로 보이기 위해서 현장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더욱 확실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굴까요? 경찰은 먼저 피해자들의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해요. 사망한 언니 유 씨는 당시에 유흥업소 종사자였고 동생인 B 씨는 대학생이었어요. 탐문 조사를 해봤을 때는 특별히 피해자들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찰이 중요한 제보를 하나 받게 돼요. 사건 당일에 목격자를 찾아 나서던 중에 이 자매의 이웃으로부터 수상한 남성을 봤다. 이런 진술을 확보하게 된 거죠. 이웃의 말에 의하면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한 남성이 자매의 집안에서 커튼을 치고 있는 장면을 봤다는 겁니다. 이 자매가 살던 아파트가 오래된 복도식 구조예요. 거기다가 사건 당시가 한여름이다 보니까 작은 방 창문을 열어두면 집안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마도 이웃은 복도를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봤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CCTV가 없어서 그 시각에 이 자매의 집을 방문한 이 수상한 남성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파헤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되죠. 자, 그런데 모든 단서는 현장에 있다고 하잖아요. 자매의 집 안에서 경찰이 한 장의 명함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발견되면서 드디어 범인이 누군지 서서히 윤곽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함의 주인이 뜻밖의 인물이었어요. 명함의 주인 누구였을까요? 인천 중부경찰서에 근무하던 한 형사의 명함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사는 집에서 형사의 명함이 발견된다는 게 어쩐지 좀 어색하죠.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요. 이 명함을 발견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돼요. 수사팀이 일단 이 해당 형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 형사가 사망한 피해자 중 언니인 유 씨와 아는 사이였던 걸로 확인이 돼요. 과거에 유 씨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 담당 형사였던 거죠. 이 형사의 말에 따르면 유 씨를 수년간 따라다니면서 돈을 뜯어내고 협박에 폭행을 일삼던 중년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을 몇 달 전에 구속시킨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 남성은 당시 40세의 오 씨였습니다. 유 씨에 대한 폭행과 금품 갈취 등의 혐의로 5년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어요. 이 사람이 구속 전에도 사망한 유 씨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하니까 사실 살해 동기는 충분해 보이죠. 의심할 만하고요. 그런데 이미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밖으로 나와서 자매를 살해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유력 용의자긴 하지만 이 사람은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던 그 오 씨가 버젓이 바깥을 활보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찰은 오 씨의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의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찾아가요.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 오 씨 얼굴을 딱 보자마자 혹시 이 사람 잡으러 오셨어요?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되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은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국가보조금을 본인 통장에 넣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혹시 이 사람 맞아요? 이 얼굴 맞아요? 이러면서 보여줘요. 몇 번이나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동사무소의 직원이 오 씨가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직원 말고도 또 다른 직원들이 함께 목격을 했다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오 씨가 맞다고 말합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산 자료에는 구속 상태로 분명히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버젓이 바깥을 활보하고 다닌다는 게 사실 믿기 힘들잖아요. 사실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가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 오 씨가 지병이 있었거든요. 결핵이 있었는데 이걸 치료를 받으려고 지방에 있는 한 결핵원에 옮겨져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이곳에 간호사를 성폭행하고 도주를 했던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전산에 등록된 건 한참 지난 옛날의 상태만 등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 씨의 도주 이후에 결핵원 측에서 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요. 때마침 구치소 측의 전산 관리에도 오류가 났던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실수인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요. 쉽게 말해서 탈옥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늦게 알아차리고 거기다 자료 수정조차 해놓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조사 결과 오 씨는 구속 전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이었고요. 절도, 강간 등 무려 전과 18범에 달하는 상습 범죄자였어요. 이렇게 해서 구치소에 수감됐다는 이유로 초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자매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거죠. 자, 그런데 경찰이 이 사라진 오 씨의 행방을 쫓던 중에 또다시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 씨 자매가 살해되기 전인 2000년 7월 27일에 부천 원미구 심곡동에 위치한 오래된 여인숙에서 당시 나이 37세였던 여성 고 씨가 살해된 사건이 발생해요. 이 사건이 범인이 안 잡혀서 계속 수사 중이었거든요. 이 당시의 시신의 상태는 정말 시신 모욕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엽기적이고 끔찍했습니다. 특히 그 모욕적인 행위가 여성의 주요 부위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시신을 발견한 수사팀이 모두 경악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고 씨의 시신이 발견됐던 시기는 유 씨 자매가 아직 살해되기 전이죠. 또 사건 발생 당시 오 씨는 구치소에 있었다고 여겼으니 당연히 용의선상에 오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 살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 경찰이 여기서 되게 수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유 씨 자매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인 오 씨가 고 씨 살인 사건이 발생한 날 그 시각에 부천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부천에 있었던 여인숙이었잖아요. 수사 결과 오 씨는 그날 부천의 한 PC방에 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사팀은 이 고 씨 살인 사건과 유 씨 자매의 사건 사이에 중요한 연결점이 있다고 확신을 해요. 고 씨가 살해된 날이 오 씨가 결핵원에서 간호사를 성폭행하고 도주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경찰이 즉시 사건이 발생했던 여인숙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숙 주인에게 오 씨의 사진을 보여줘요. 주인이 그 사진을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건 당시 고 씨와 함께 여인숙에 투숙했던 남자가
사진 속 오 씨가 맞다고 기억을 해냅니다. 물론 기억이라는 건 왜곡될 수 있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범인이 맞다면 이 사람은 연쇄살인인 거예요. 빨리 안 잡으면 어디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그렇게 오 씨의 행방을 끈질기게 추적하던 수사팀은 8월 30일 마침내 천안의 한 PC방에서 오 씨를 검거합니다. 체포 당시 오 씨는 면도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야말로 발악을 했다고 해요.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 인정 절대 안 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죠. 하지만 수사팀이 수집한 각종 증거들을 들이밀었더니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피살된 자매 중 언니인 유 씨와 이 오 씨의 관계가 밝혀져요. 유 씨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때 오 씨가 손님으로 오게 됐었고 이 두 사람이 곧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자상하고 친절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고요. 그렇게 사귀는 사이가 됐죠. 자, 그런데 이런 가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벗겨지게 돼 있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온갖 협박을 가하면서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오 씨는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간방이나 들락거리는 인생이었는데 그냥 자기한테 돈을 대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이런 요구가 지속되면서 피해자 유 씨가 그 요구를 거절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외에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그런 착취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결국에 참다 못한 유 씨가 고소를 했던 거고요. 1999년 4월에 오 씨가 구속이 됐던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었음에도 멈추지를 않아요. 들어가서도 계속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끝없이 괴롭혀요. 내용은 자신의 죄목으로 인정된 금품갈취 폭행 이런 게 그냥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거고 결코 협박에 의한 게 아니었다는 걸 증언해 달라면서 계속 편지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판사 앞으로 석방 탄원서까지 써달라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런 걸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당연히 안 해주죠. 근데 오 씨는 이 무언의 거절에 자신이 피해자 때문에 실형을 살게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원한을 품어요. 당시 결핵원에서 도망을 쳐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도 곧장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가서 한다는 말이 또 돈을 요구해요. 돈 좀 줘.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생활비 좀 줘라. 그냥 열받아서 쫓아냈어요. 피해자가. 그때부터 오 씨는 그냥 쟤를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일단은 도망쳐 나왔으니 갈 곳이 없잖아요. 언제 붙잡힐지도 모르고요. 인천 지역에 있었던 PC방을 전전하면서 지냈어요. 오 씨가. 그러면서 이러고 지내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여자들과 채팅을 주고받습니다. 어쩌면 그 와중에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범행 대상을 물색했을 가능성도 높겠죠. 이후 오 씨는 부천의 한 나이트클럽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여인숙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피해자 고 씨였습니다. 그날 처음 만나서 함께 여인숙에 갔다가 잔혹하게 살해당한 거죠. 이 사건도 찾아보시면 거의 없어요.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고 씨에 대한 살해 동기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도 유 씨를 찾아가서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했던 걸 보면 애초에 나이트클럽에서 새로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죽였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의 시신을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를 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행위들을 해요. 이 여인숙에서도 주요 부위를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훼손시켰고요. 돈에 대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이 여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렇게 고 씨를 살해한 오 씨는 이로부터 약 20일 뒤인 8월 18일 유 씨 자매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서 계획대로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처음에 유 씨를 성폭행하고 죽였는데 그때 비명소리를 듣고 동생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대요. 그때 들어온 유 씨의 동생 B 씨마저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죠. 이놈이 진짜 이게 제때 안 잡혔으면 무슨 일이 더 나도 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붙잡히기 직전까지 자신이 죽여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한 살생부까지 만들어 놨었어요. 어차피 지금 탈옥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잖아요. 될 대로 되라. 기왕 이렇게 된 거 나는 그냥 갈 때까지 간다. 이런 식이지 않았을까요? 자, 재판 결과 한번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또 범행의 잔혹성에 비해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재판 기록, 판결문 내용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오 씨는 살인과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에 재판에서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실형을 살던 중에 도주하고 도주 기간 동안 무려 사람을 셋이나 죽였는데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을 받게 된 거죠. 매번 사건 전달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판결에 대한 분노의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시는데 이 사건의 결과 역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네요. 이 사건이 2000년도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23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여요. 오히려 지금이 더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보다 피의자의 인권을 더 보호하고 사정을 참작해주고 죄 그 이면에 있는 그의 모든 사정들을 이해해주고 있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0년 인천 주안동에서 발생한 자매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건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시청자가 유입이 되고 있고 구독자분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마다 말씀을 드려도 과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사건처럼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관계적인 특성이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해 여성이 유흥업소에 종사를 했다거나 거기서 남자를 만났다거나 혹은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하룻밤 같이 보낼 남자에게 살해를 당했다거나 그 이외에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있는데 재혼을 했다거나 이런 특성들이 보이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건요, 여러분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사망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 한들 그분들의 탓을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이 사망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원한을 살 만한 행동, 누가 당해도 죽이고 싶을 만큼의 나쁜 짓을 해왔다면 여러분들이 잘 죽였다 하실 만큼의 그런 분노를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올린 그 분당 길거리 방화 살인 사건도 제가 물론 지금도 댓글 관리는 계속 하고 있지만 왜 그 나이에 재혼을 했냐, 혼자 살지, 죽을 자리에 자기 스스로 들어갔네, 어쩌네, 나이 들어서 팔자 고친다고 욕심부리다가 죽었네, 이런 댓글들이 하루에 한두 개씩 계속 달리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대응을 하고 싶진 않아서 그냥 지웠어요. 제가 보기 싫은 것도 있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사건 영상은요, 피해자분들도 보세요. 유족분들도 이거 보시는 영상이에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내 엄마가, 내 딸이, 내 아버지가 이런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돼서 이게 어떤 유튜버에 의해서 영상으로 다뤄졌는데 위로와 분노는 함께 못해줄 망정, 막 죽을 짓을 했네, 몸을 함부로 굴렸네, 이런 댓글을 보면 도대체 유족분들께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걸까요? 물론 조심해야 하는 건 맞아요. 저도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조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피면서 살 필요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보통 내가 어디 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삶을 살거나 인간관계를 이어가진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았어야지 라고 말을 하는 게 다른 사안에서는 때때로 적용될 수도 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게 오히려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살인자에게 가족을 잃고 댓글로 한 번 더 진짜 가슴에 칼이 꽂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마음속으로 묻어두시고 차라리 댓글은 안 달아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꼭 쓸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뭐든지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심플해요. 제 구독자분들 다 그런다고 제가 지금 막 불평을 하거나 뭐라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조금 저는 이 영상과 댓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록 내가 겪은 사건이 아니어도 비슷한 억울한 일을 겪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유족분들이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분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된대요. 그리고 막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힘든 일이 있어서 막 친구한테 고민을 얘기했는데 친구가 면전에 대고 그러게 네가 맞을 짓을 했네. 그러니까 네 남친이 바람 피우지. 그러니까 지금 너가 이런 상황이 됐지. 그러니까 네가 회사에서 잘렸지.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친구의 말에 더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다들 일상에서 겪어보셨다면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부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좀 열받아가지고 좀 감정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 채널 운영자로서 한 번 더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천 주안동 자매 살인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